학기 중 바쁜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영회와 런치무비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중앙도서관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 지난 4월 다양성 도서 영화 추천사 공모전에 선정된 추천사의 영화를 상영하고 다양성에 대해 서울대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영화 상영회에 이어 이번 런치무비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의 윤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행사의 사회를 처음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상영작이 이 로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2015년에 이 영화가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이 됐을 때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 뭐 예를 들면 사랑이나 혹은 싸움, 정의, 아니면은 지배의미나 가족 구성권 등 다양한 키워드로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2016년에 한국에 정식 개봉이 된 이후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다양성위원회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른 분들과 어떻게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풍부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오늘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 영화의 맥락 위에서 소수자의 재현과 성평등을 키워드로 이번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으로 주성철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주성철 평론가님은 월간 영화 잡지 키노의 취재 기자로 시작하여 시네21의 편집장, 현재는 시네플레이의 편집장을 맡아 20여 년 동안 영화 잡지를 만들어 오셨고 영화 평론집과 여행기를 출간한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JTBC 방구석 일렬의 공식 영화 AI로 기억해 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주성철 평론가님께 백델 테스트와 소수자 재현, 성평등한 영화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주신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성철이라고 하고요. 그 방구석을 소개해 주셨는데 방구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많은 호응이 있으면 조만간 본방송으로도 편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는 백델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앨리슨 백델의 백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백델 영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해오고 있고요. 제가 1회 때 백델데이의 프로그래머를 맡아가지고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질문해주신 분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백델 테스트의 이 세 가지 기준 자체가 어떤 시선으로 보면 좀 편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백델데이를 준비하던 운영진 그리고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좀 7개의 기준으로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또 차차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로렐이라고 하는 작품은 저는 이제 극장에서는 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OTT로 감상을 했는데요. 영화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놓쳤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되게 잘 본 작품이었는데요. 일단 이 작품의 원제는 로렐이 아닙니다. 로렐이 아니라 프리헬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 신시아 웨이드 감독의 2007년 작품이에요. 프리헬드라고 하는 이 단편 다큐멘터리가 그 당시 아카데미상식 최우수 단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단편 다큐로부터 이 장편으로 극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로렐 자체도 원제가 프리헬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왜 이렇게 로렐이라는 제목이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로렐이 2016년 7월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그 앞서서 굉장히 흥행이 잘 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예, 역시 레즈비언 영화인데요. 예, 뭘까요? 제목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캐롤입니다. 캐롤. 예, 캐롤이 2월에 개봉을 했는데 캐롤이 그때 평가도 되게 잘 받고 그리고 팬들도 많죠. 지금도 여기도 보신 분들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캐롤이 그때 35만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흥행이 굉장히 잘 됐죠. 이번 추석 때 개봉한 거미집이 30만 관객이거든요.
제가 뭐 거미집을 어떻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때 캐롤이 흥행이 잘 되면서 아 로렐 이 작품도 주인공 이름이 이제 마침 또 로렐이고 해서 이 로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지만 그 영화가 가지고 어떤 가치나 뭐 재미 이런 거랑 좀 무관하게 1만 관객을 동원하지 못하고 극장에서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됐죠. 근데 이 프리헬드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위원들 있잖아요. 이 위원들이 앉아 있을 때 그 앞에 그 명찰인가요? 명패에 프리홀더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프리홀더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그 해석을 하면 이 자유보유권자라고 해서 예전 미국 초창기 건국 초기에 이 각 주마다 이런 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재산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백인 남성들만 가능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프리홀더라고 불렀는데 이 스테이시와 이 로렐이 그런 프리홀더로부터 어떤 우리의 그 권리를 따냈다, 쟁취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과거분사를 써서 프리헬드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리홀더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쓰이다가 이게 이제 그 영화를 만들던 당시에도 이제 프리홀더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한번 보니까 이 뉴저지주에서 2020년에 없어졌더라고요. 2020년에 이 프리홀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흑인과 여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프리홀더라고 하는 그 용어를 없애고 2020년부터 그냥 평범하게 커미셔너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뉴저지주가 그 미국 내에서 가장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주들은 이제 프리홀더를 커미셔너라고 바꿔 나가는 와중에도 계속 버티다가 2020년에 바꾸게 됐고요. 또 뉴저지주가 그 이제 흑인 해방 기념일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주에서는 이제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뉴저지주가 그것도 역시나 마지막까지 휴일로 만들지 않고 있다가 그 또한 2020년이 돼서 미국 주들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뉴저지주가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지역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뉴저지주가 그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큰 차이로 이기기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성평등,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약간 뉴저지주를 보면서 알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단편 포스터 장면인데요. 바로 이제 왼쪽이 로렐이고요. 오른쪽이 실제 스테이시입니다. 뭐 로렐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스테이시 그리고 동료 형사인 데인이라고 하는 형사가 있죠.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는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이 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 출연을 했어요.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면은 이 스테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속에서 스테이시가 이 연설을 할 때 뒤에 까만색 가디건을 입고 있는 인물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데인 같은 경우에도 이 유골함이죠. 유골함을 건네주는 경찰로 출연을 또 했고 스티븐도 영화 속에서 스티븐이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칠 때 함께 구호를 외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실제 사건의 세 인물을 영화 속에 뭐 그냥 카메오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같은 캐릭터로 출연을 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시아 웨이드라고 하는 이 감독은 프리헬드로 상을 받고 이제 주목을 받은 뒤로 최근에 그 일부 연출을 맡아서 그 힐러리 클린턴과 첼시 클린턴이 이 예술가부터 사회운동가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 등 이른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상에서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8부작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배짱 두둑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짱 두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제 한국에서는 배짱 두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애플 TV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건 한글 자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9월 9일에 공개된다고 해서 딱 틀었다가 아씨 뭐야 막 이러고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가 인기를 얻으면서 가장 아쉬움을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 버퍼링이 걸린다. 넷플릭스나 이런 게 비해서 버퍼링이 너무 걸린다는 거랑,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은 작품인데 한글 자막이 없다라는 좀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계시죠. 아무튼 이 배짱 두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8부작 인터뷰 프로그램도 굉장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프리헬드라고 하는 단편 다큐멘터리의 전편은 아니고요.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실존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인데 일단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rel Hester, dying of lung cancer, fought for her life, while she and her partner Stacey Andre also fought for equal rights. A retired lieutenant in the Ocean County Prosecutor's Office, Laurel wanted to be able to leave her pension benefits to Stacey. During their battle with the Ocean County Freeholder Board, a film crew documented their efforts, from their private moments to their public pleas for the same rights as heterosexual couples. That film, Freeheld, is now up for an Oscar. Laurel won the right to transfer her pension benefits, but lost her battle with cancer on February 18th, 2006. Stacey hopes the documentary will serve as Laurel's legacy for other domestic partners. With the fight, we went up before freeholders. They kept resisting on allowing it to be passed forth. If we were a heterosexual couple, it would have been transferred with no problem.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 only needed the extra little money that was given to me to keep my house and my animals and such. They resisted up until 6 weeks before Laurel actually passed away. I've seen it about 4 or 5 times. It's a very emotional film. When I sit there and watch it, I kind of have to remove myself from it. It's an emotional roller coaster. No matter who watches it, they will be affected by it. You know, no matter what your beliefs are. It's just, it's a very well put together film. So I'll be out in Hollywood. It'll be tough, but I'm hoping it's going to be the closure that I need, because I've not had any real closure with the whole thing.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제작자이기도 하죠. 스테이시를 연기한 엘리엇 페이지, 예전에는 이제 주노 그리고 뭐 인셉션 등에 출연했던 앨런 페이지를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엘리엇 페이지가 바로 자기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 자체는 그 이전이었죠. 2014년에 커밍아웃을 했고 2018년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결혼도 했습니다. 그 에마 포트너라고 하는 여성과 이제 결혼도 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2020년 12월 1일 SNS를 통해서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죠. 그래서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나의 대명사는 그들이고 내 이름은 엘리엇이다. 이렇게 그때부터 엘리엇 페이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타임즈의 묘대를 장식하기도 했고, 왼쪽에 있는 책은 정말 이제 막 출간된 책입니다. 한국에서. 페이지보이라고 하는 그 책이 이제 막 출간이 됐는데요. 저도 빨리 막 사서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그 엑스맨 있잖아요. 엑스맨의 한 시리즈 중에서 엘리엇 페이지가 출연한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하게 된 거예요. 칸 영화제에서 이제 프리미어 상영을 하게 되면 이 레드 카펫을 밟아야 되는데, 이제 조건이 이제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뭐 드레스이긴 하겠죠. 근데 자기는 나는 죽어도 입기 싫다 그 드레스. 그냥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갔지 못 입겠다라고 했다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떤 이 영화의 원탑 주인공이거나 하면 좀 그런 고집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차려입고 올라가니까
그때 뭐 자기의 그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드레스를 입고 칸영어리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그때 그 나를 이렇게 쳐다보던 그 남성들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의 대화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 이 자식이 이제 커밍아웃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어려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10대도 되기 전에 한 6살인가 7살 당시에 엘리엇 페이지가 엄마 나 남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딸이 그 남자들을 동경하면서 남자들의 어떤 강인한 힘을 동경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는 네가 여자여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엇 페이지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의 어머니는 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 내에서 최대한 딸이 상처받지 않게끔 좋은 말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를 좀 감동으로 여기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금방 말씀드린 2가지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페이지 보이입니다. 이제 막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출간을 하면서 베스트셀러로 오르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시점상으로 보면 그 자기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출연한 첫 작품이 바로 이 로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렐이라고 하는 작품에 머리를 짧게 하고 그렇게 출연할 때 이미 나는 그 모든 것을 결심한 상태로 이 작품에 출연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 임하는 그런 배우로서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소개를 해보면 해마다 그 미국에서 그 50여 명에 가까운 해마다 미국에서 50명의 트랜스젠더가 그냥 살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혐오 범죄죠, 전형적인. 그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도 하고 선언하고 이런 책을 썼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되게 또 흥미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엇 페이지의 그 최근에 가장 또 인기 있는 TV 시리즈 중에 하나가 엄브렐라 아카데미거든요. 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3시즌까지 나왔고 아마 내년에 4시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시즌을 더해가면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여성 배우가 트랜스젠더가 되고 그걸 밝히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제 입으로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잘리겠죠. 잘림과 동시에 악플에 시달리고 하여튼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이 넷플릭스 드라마인 이 엄브렐라 아카데미에서 이제 도중에 이 트랜스젠더가 된 이 엘리엇 페이지를 위해서 아예 캐릭터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냐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다가 트랜스젠더가 된 뒤로는 빅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줬고요. 그리고 전담 작가를 붙여줬어요. 실제 트랜스젠더인 작가를 엘리엇 페이지와 함께하게 하면서 그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넷플릭스가 뭐 전 세계적인 공룡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과연 어디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시즌을 더해가면서 이 배역에게 그런 배려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라웠고 부러웠고 좀 널리 알려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알려졌더라고요. 이런 걸 왜 이렇게 다들 뉴스로 잘 안 쓰는지. 그러니까 엘리엇 이런 거죠. 이제 더 이상 앨런 페이지가 아니라 엘리엇 페이지다. 이런 식의 기사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앨런 페이지가 엘리엇 페이지로 되면서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는 이러이러한 그 방침을 내렸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건 좀 덜 알려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평가도 좋고요. 재밌습니다.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매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 3시즌까지 만들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는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요, 그 앨런 드제너러스 쇼. 사실 앨런 드제너러스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뭐랄까 그 무려 97년에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한 인물이죠. 사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90년대 그런 커밍아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일찌감치 이제 커밍아웃을 한 인물이고요. 자기 이름을 딴 앨런 드제너러스 쇼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죠. 아마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2022년 그 계약 종료 시점 전에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워낙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쇼이기도 한데요. 이 쇼에 이제 로렐로 줄리안 무어가 출연을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영어 자막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객석에 역시 그 실제 인물들이 앉아서 토크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t everyone goes to see this Me movie. too. I really want everybody to It's see so this. good. You're great. Ellen Page is great. Steve Carell is great. Michael But tell, Shannon. yes. Yeah, it is the story of Laurel Hester and Stacey Andre, the women who changed the Domestic Partnership Act in New Jersey. Laurel was a police detective who was diagnosed with lung cancer and wanted to leave her pension benefits to her partner, and she was turned down by the county officials. So she spent the last year of her life trying to overturn this ruling, and it's a really inspiring story about some very, very special people. It's amazing because she was not an activist. She was not. Yeah. She was closeted. She wasn't even openly gay. And then she ran up against this thing when she's dying and realized if I don't come out and speak out against this, you know, Yeah. my partner's going to lose her house, That's right, our house, the house everything. of life that they had built together. Yeah. And they really, Edie Windsor said that Laurel Hester was a hero because she demanded to be treated like everybody else. Mhm. So that's really it too. It wasn't like there was no special treatment involved. It really was what by all rights should have been theirs. Yeah. But what's so, this is a true story, and these are real people, and also we're lucky enough to have the real Stacey Andre and Dane Wells, who's Laurel's police partner, here in the audience. Yeah, they're sitting right there. Congratulations. There they are. There you are. And I just adore them both. They're such wonderful people. And what they did for us, what Stacey and Dane did with, they basically opened their homes and were on the phone with us and talked to us about every little detail because Ellen and I wanted to get it right. So we hope that It was, Portia and I were sobbing at the end of it, and especially when the real pictures came up of you and Laurel. It was, so Ellen, so it was at first, it's kind of like, oh, well, there's a big age difference. There was a big age difference between the two of you. And you were played by Ellen Page. And it's amazing because Ellen Page had just come out. So Yeah, she exactly. actually got to play this role, which would have been really tough for her if she I hadn't think been. so, and I think it was a meaningful project because she had been attached to as a producer for so long, and Yeah. it meant so much to her personally. And it was meaningful for me to talk to Ellen about her experiences and for her to talk about what it means to be closeted and to then come out, and what the repercussions in your personal life and your professional life. And anyway, Ellen and I got very close. It was a really Yeah. special. It was great, and you had great chemistry. It was really fantastic. Thank you. All right, well, and like I said, I hope everyone sees it because it is not, I hope people don't think it's a gay movie. It is not. It's a movie about love. About love. It's just a movie about love. Yeah, Yeah. exactly. 네, 줄리안 무어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줄리안 무어는 그 이전에 이런 레즈비언 연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주인공으로서는 아니고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사실 이 작품에 출연할 수 있을지, 캐스팅할 수 있을지 되게 좀 미지수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줄리안 무어는 이 작품에 흔쾌히 이제 출연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줄리안 무어라고 하는
하는 이제 배우의 행보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바로 이 로렐 이전에 출연했던 작품이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그 대학 교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이가 한 5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되게 일찍 그 알츠하이머가 온 설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로서는 되게 쉽지 않은 여러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좀 예상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부끄러운 장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연기를 굉장히 잘 해냈고요. 더군다나 이 배우가 왜 이렇게 진심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방 말씀드린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공동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인데 그 공동 감독 중에 한 사람이 그 리처드 글래저 감독이에요. 그 리처드 글래저 감독은 제가 정확한 그 병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이 뭐랄까요?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두 팔도 제대로 못 쓰는 두 팔도 못 쓰는 상태에서 약간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리처드 글래저 감독 말고 다른 공동 감독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작품이 뭐 투자부터 해서 다루는 소재도 그렇고 굉장히 투자받기 힘들었는데 그 작품에 이제 알렉 볼드윈과 이 줄리안 무어가 출연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다른 배우들도 좀 캐스팅이 괜찮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이제 촬영이 된 작품인데요. 그 리처드 글래저가 현장에서 하는 그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순간들이 있었죠. 말하자면 리처드 글래저 감독은 모든 말하자면 감독으로서의 디렉팅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 아이패드에 있는 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만 이 디렉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현장 사진들을 보면 끝까지 줄리안 무어는 이 리처드 글래저 감독과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면서 계속 그 역할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줄리안 무어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그 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 이제 스틸 앨리스였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 뭐 되게 좋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 리처드 글래저 감독의 사례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장애인이 영화 출연을 할 수 있겠죠. 배우로서 출연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영화 연출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리처드 글래저 감독이 휠체어에 탄 채로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디렉팅을 하고 연기 지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많은 장애인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 흔히 뭐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막 소리를 치고 막 큰 소리를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 움직이고 막 배우 대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연기도 시연을 하고 뭐 이런 활동적인 사람이 이제 감독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을 하시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장애인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작품에서 바로 이 줄리안 무어가 그런 연기를 했었고요. 더군다나 앞선 그 작품이 뭐 이전에 줄리안 무어가 이런 레즈비언 연기를 한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앞선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품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작품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고 더군다나 이 작품에서 완전히 삭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배우가 삭발을 한다고 하는 거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는 다른 거 못 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줄리안 무어 정도의 배우면 뭐 주인공일 수도 있고 혹은 조연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 작품 하나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시기에 그냥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이 작품에만 매달렸다. 그만큼 이 작품의 진심이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 드제너러스가 무려 이제 1997년에 커밍아웃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신의 SNS에 커밍아웃의 날, 10월 11일이 커밍아웃의 날이거든요. 이때마다 계속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올해에는
이 아내인 포샤 드로시와 함께 이 웨딩 사진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앨런 드제너러스도 엘리엇 페이지만큼이나 이런 그 성소수자 LGBT 영화나 이 뭐 다큐 뭐 그리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그 제작자로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제가 이제 가져온 이제 백델 테스트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뭔가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작품이 한 2편 정도 있습니다. 한 편은 이제 두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95년 작품인데요. 이제 90년대에 이런 작품, 뭐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이른바 그 LGBT 영화, 이른바 그 메이저에서 만든 LGBT 영화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톰 행크스가 출연한 필라델피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LGBT 소재의 영화가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필라델피아의 각본가인 존 니스워너라고 하는 각본가가 있는데, 그 각본가가 바로 이 로렐의 각본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분이 이 작품 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로렐이라고 하는 작품에 엘리엇 페이지가 이게 제작자로 나서고 또 줄리안 무어가 합세를 하고, 더군다나 사실 저는 배우로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마이클 셰넌인 것 같아요. 그 동료 대인 형사로 나온 이 마이클 셰넌인데, 마이클 셰넌은 뭐 쉐이프 오브 워터나 이런 작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영화 속에서 빌런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영화를 보다가 이 마이클 셰넌이 등장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아, 제가 또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완전히 연기 변신을 했죠. 그래서 마이클 셰넌이 이 작품에서 대인 형사로 출연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먼저 행동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걸 보면서도 사실 이 작품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는데, 그 높은 점수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 마이클 셰넌의 이런 연기 변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25년 동안 간호장교로 일을 했던 글렌 클로저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가정을 꾸리고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누군가랑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의 두 아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필라델피아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면서 만들어진 영화이긴 했어요. 아, 이런 소재도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흥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이긴 한데, 그렇게 기획된 영화라고는 하나 이제 글렌 클로저라고 하는 이 대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지금 봐도 전혀 올드한 느낌 없이 되게 좋은데, 여기서 저도 이 영화를 되게 너무 오래전에 봤고, 지금은 사실은 IPTV 몇 군데에서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료결제에서. OTT에도 없거든요. 기억 남는 장면은 그 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아들들이 자기의 그런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두 아들이 되게 담담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가 추구하는 그 가족 영화의 가치하고도 맞아서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뭔가 함께 오랫동안 지낸 가족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설정까지 넣으면서 약간 가족 영화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런 점들도 되게 눈에 띄는 작품이었고, 글렌 클로즈가 정말 이 작품에서 연기를 잘했습니다. 두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되긴 했지만, 원제는 Sobbing in Silence, 마가렛 캐머마이어 스토리라고 하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현재 OTT로 볼 수 있는 작품 중에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은 캐롤은 아까 많이 보셨다고
많이 보신 작품이고 유명하다고 하면 우리 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이 이웃 두 여성이 있는데요. 그 얼핏 볼 때는 그냥 오래도록 잘 지내온 그냥 이웃, 친구로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숨기고 연애를 해오고 있는 두 나이든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너무 동네 친구, 동네 이웃처럼 되다 보니까 뭐 두 사람이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 발견된 걸 보고 딸이 뭐지? 약간 의심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없이 너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은퇴도 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들도 다 컸고 우리 이제 다 그냥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여기서 계속 살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 같이 로마로 떠나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진 않죠. 그런 일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진짜 삶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고요. 이 또 주인공을 연기한 이 바바라 스코바라고 하는 이 독일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이 바바라 스코바라고 하는 이 배우는 독일을 대표하는 여성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여성 영화나 이제 페미니즘 영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감독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의 마가레테 폰 트로타 감독인데요. 그 감독의 작품 중에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는 워낙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던 그 한나 아렌트를 연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바라 스코바거든요. 그래서 이 바바라 스코바라고 하는 배우가 예전에 그런 역할을 맡았고 이 독일을 대표하는 여성 배우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작품을 보면 저 배우가 참 되게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잘 늙었구나. 근데 지금도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디테일하고 섬세한 연기를 잘하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을 되게 받으면서 이제 본 건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게 될 이 백델 테스트하고도 좀 연관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걸 한번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미국의 만화가이자 작가인 앨리슨 백델이 영화를 보는 제3의 눈이라는 의미로 백델 테스트라는 걸 재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이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앨리슨 백델도 레즈비언입니다. 앨리슨 백델 레즈비언이고요. 이 백델 테스트 기준 세 가지를 제시를 했죠.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2명 이상 작품에 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 여성 캐릭터는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남자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다른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테스트 기준인데요. 이 대부분 통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통과를 못해요. 우리가 흔히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상업 영화의 10%도 통과를 못합니다. 꼼꼼히 한번 보시면 그런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미집은 통과를 하겠네요. 추석 개봉한 영화예요. 거미집은 통과를 할 것 같고 천박사는 통과 못 하겠네요. 천박사는 통과 못 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1947 보스턴도 통과 못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흥행했다고 하는 한국 영화들 아무거나 떠올리셔가지고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통과한 영화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심지어 제가 이제 백델 테스트, 그러니까 백델 데이라는 걸 하면서 그 백델 초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10편을 꼽거든요. 그해 이제 백델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영화를 뽑자라고 해서 뽑아보면 제가 그때 첫 회 했을 때 백델 테스트를 통과하는 영화 자체가 그 독립 장편 영화
영화들을 빼면 10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독립 장편 영화까지 포함하면 이 10편이 넘는 걸 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독립 장편 영화들 중에서는 통관 영화 굉장히 많죠.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벌새, 뭐 매기 등등 정말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등 수많은 이 독립 장편 영화들은 딱 충족시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메이저 스튜디오로 오면 급감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첫 해에 이 김희애 배우를 우리가 이제 그때 백델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감독, 제작자, 배우 뭐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긴 한데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요지를 말씀드리면 백델데이에서 백델리안으로 선정됐다라는 얘기를 여성 배우랑 그 소속사 측에 전달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어요. 예. 이게 백델 테스트에서 이렇게 뽑혔다, 백델리안을 뽑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뭔가 내가 그 한정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많은 여성 배우들이 페미니즘 배우라는 식으로 인식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김혜 배우는 아주 흔쾌히 너무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때 방구석 일렬에서 이 백델 데이로 특집을 할 때 직접 나와서 출연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윤희에게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윤희에게도 정말 좋은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글씨가 되게 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백델 데이를 2020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3가지 그 기준이 되게 좀 협소하다라고 해서 4가지 정도를 더해서 총 7개로 만들었는데요.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촬영 감독 등 중에서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전반에서 아무리 그것이 백델 테스트를 충족시키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를 만드는 어떤 제작의 주체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여성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요. 5번째는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혹은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역할과 비중이 동등할 것.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 감독이 만들고 백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 원톱 영화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성 원톱 영화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포함시켰고요. 또 하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뭐 이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인물들의 대사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7번째는 여성 캐릭터가 스테레오 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델 테스트를 충족시키면서 그 여성 캐릭터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작품이 과연 그 백델 테스트를 충족시키는 그런 가치를 지닌 영화냐라고 해보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마파도 같은 영화들, 다들 이제 할머니들이 출연하는 그 여성 주인공 영화이긴 하나 과연 그 작품이 그런 영화냐라고 하면 또 의문이 생기고요. 또 놀랍게도 가문의 영광 비긴즈는 여성 원톱 영화이기도 하고 백델 테스트도 충족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그 묘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성차별적인 것들로 그냥 너무너무 넘쳐나는 영화에서 그래서 이게 최대한 우리가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이 그물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짜서 좀 잘 가려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큰 글씨로 만든 게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중에서 1명 이상의 여성 영화일 것.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거나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역할과 비중이 동등할 것. 여성 캐릭터가 스테레오 타입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한번 쭉 보시죠.
올해 2023년 백델데이가 선정한 영화들의 리스트입니다. 백델 초이스 10. 근데 이걸 보면 그 길복수는 넷플릭스 영화이긴 하나 메이저 스튜디오라고 한다면은 길복순, 외계인, 유령, 정의 그리고 정직한 후보 2 이렇게 사실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랑 독립 장편 영화의 어떤 규모라던가 개봉 편수 자체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5대5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리즈,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이제는 뭐 워낙 또 시리즈를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시리즈까지 확장을 했는데 뭐 글리치, 더 글로리, 마당에 있는 집, 박하경 여행기, 사랑의 예, 퀸메이커, 작은 아씨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쩌다 마주친 그대, 슈룹 등등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리즈가 좀 세죠. 이 세다고 하는 의미는 뭐 인기를 떠나서 이 백델 테스트의 7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컨텐츠가 압도적으로 시리즈에 많았어요. 특히 뭐 더 글로리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은 아씨들, 퀸메이커 같은 작품들은 이 시리즈물 중에서도 말하자면 뭐 이 가장 규모도 있고 잘 알려진 뭐 메이저 시리즈라고 한다면은 그런 작품들이 뭐 정말 흔쾌히 이 10편에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리즈 쪽에서는 조금 희망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끝이 났고요. 아무튼 이 로레를 한번 뭐 정리하자면은 이게 이제 실제 이야기를 단편 다큐를 극영화로 가져오면서 영화적으로 각색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위원들 중에 한 명의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라던가 그리고 정말 보통 사람으로 설정된 그 자동차 정비소의 그 사장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뭐 대단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뭐 볼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스테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우리 회사 우리 정비소에서 정말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정말 대단하고 되게 존경할 만한 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도 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 보여준 정말 짧지만 그런 캐릭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로레를 보면서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 쉽고 그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심플한 대중 영화로 잘 만들어졌는데 어쨌건 제가 이 로레라고 하는 작품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언제나 소리 높여서 연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너무나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리홀더라고 하는 이 위원들이 마지막에 말하자면 항복을 하잖아요. 근데 항복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치부나 이런 것들이 폭로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못해 져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지못해 져주는 거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 작품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 좀 시끄럽게 한 거죠. 법정에 가서 시끄럽게 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꺼려했지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동성결혼이라던가 이 연금법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절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내서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그 어떤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아무튼 오늘 강연 자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과 현장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성철 평론가님과 제가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미리 받았던 사전 질문을 녹여서 같이 진행하고 한 30분 정도 진행 후에는 10분 동안 현장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강의 들으시고 또 저희 대화를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이나 혹은 나도 공유하고 싶은 어떤 소감이 있으시면 현장 질문 시간에 이제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 질문 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 책 2권 중에 한 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라는 지니 게인스버그의 책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까 짚어주셨듯이 엘라이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했는데요. 그 엘라이가 되기 위한 방법, 그걸 담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 해서 김순란 교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저희 영화에서 주된 주제였던 가족, 그 이제 전통적인 그 가족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권리에 대해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 들으면서 이걸 질문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강의하면서 지금 영화 어떠셨는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좀 가볍게 선생님께서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는지, 인상 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제가 이제 줄리안 무어라고 하는 배우를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줄리안 무어가 주인공이다, 줄리안 무어가 이제 주인공 로렐이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관심이 컸고요. 그리고 그 엘리엇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찌감치 이제 커밍아웃을 한 배우이기도 해서 이 이야기는 단지 극영화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앞서서 프리헬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상을 받은 작품을 영화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는 정말 전형적인 어떤 대중영화 화법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형사들이 처음에는 되게 이제 꺼려하다가 뭐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 휴가를 떼주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막 조금씩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대중영화의 화법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너무나 명쾌하고 뚜렷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히나 스티븐 카리라고 하는 우리는 또 희극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하기도 했고 어떻게든 우리는 계속 소리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지치지 말아야 되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대중적 화법으로 너무나도 잘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뭐랄까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저도 줄리안 무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디아워스에서의 그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강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캐릭터로 되게 강인한 여자 형사로 분해서 저도 인상 깊게 봤고 또 스티븐 카렐은 오피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피스에서 봤던 사람이 여기 나오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나와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의 때 줄리안 무어 얘기는 쭉 해주셨는데 전 또 사실 엘리엇 페이지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줄리안 무어의 이제 필모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작품 이전에 엘리엇 페이지의 필모랑 좀 엮어가지고 이 배우가 어떤 연기와 어떤 작품을 해왔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간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여튼 에세이에서 옛날 준호 시절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남들과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걸 깨달은 거는 굉장히 일찍이더라고요. 뭐 10살도 되기 전에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놓고 이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나는 확실히 다르다, 이상하다는 거를 느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배우를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준호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준호 때 이제 임신을 한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뭔가를 붙이고 있는 장면을 연기를 해야 됐는데 그럴 때마다도 자기는 또 너무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배우를 좀 인정하는 측면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뭐 일이 싫어지거나 혹은 업계를 일찍 떠나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엑스맨에도 출연한 걸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계속 활동을 해서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앨런 드제네러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내가 이 커밍아웃을 언제 할까 계속 타이밍을 보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둘 다 되게 원하는 시기에 탁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점들이 크게 뭐 이렇게 영향받지 않는 헐리우드의 풍토나 이런 것들도 저는 너무나도 부러운 지점 중에 하나죠. 네, 엘리엇 페이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노에서 되게 그때도 화제를 많이 받았던 화제였던 캐릭터를 연기를 해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큰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매번 그분의 행보에서 느껴졌었거든요. 그 역할을 맡은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커밍아웃을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점도 그렇고, 또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트랜스젠더 아동들의 의료적 조치를 이제 미국에서 불법화했던 것과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용기 있는 배우가 이제 이 역할을 맡았던 것과 관련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된 게 2015년이고 엘리엇 페이지가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게 2014년. 그래서 커밍아웃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레즈비언 역할을 맡은 것이 이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아마 그때에도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인 것을 아는 저희의 시점에선 그때도 뭔가 다른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영화 역할과 그 배우의 그 정체성이 동일하다는 걸 관객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한국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미디어 콘텐츠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배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방송인을 보기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엘리엇 페이지처럼 당시에 레즈비언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밝힌 배우가 이 레즈비언 역할을 맡는다는 것, 그런 방식으로 재현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그냥 단순한 비교를 하면 누군가가 어떤 영화에서 조폭을 연기하고 국회의원을 연기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동일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작품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했나, 그런 캐릭터로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영화에서 어떤 연기적인 측면 외에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엘리엇 페이지가 그 이후에 이 작품에 출연한 것 자체가 저는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몇 배는 더 강화시켜 주지 않았나, 메시지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 것 같고, 더군다나 본인이 또 직접 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소수자가 그 소수자 역할을 맡아서 그 그간에서 재현되는 것이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정의와 평등을 위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인화해서 되게 잘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영화들은 항상 있어 왔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셨는지, 또 이 영화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다른 영화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나 미덕, 차이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화라고 하는 게 돼서 오는 강력한 힘이 있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두 작품을 추천을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또 떠오르는 작품이라고 하면 그 샤를리즈 테론이 출연했던 그 몬스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연쇄살인 범과 연쇄살인범의 그 연인,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샤를리즈 테론이 그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연기 변신을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또한 또 실화를 영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작품을 연출하려고 하는 감독과 그 샤를리즈 테론이 이 인물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샤를리즈 테론과 그 동성 연인이 계속 다녔던 뭐 바라던가 뭐 여행지라던가 이런 데를 계속 다니면서 그 기분에 젖으려고 했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을 봐도 그 당시에 이제 몬스터라고 하는 작품이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줄리안 무어나 샤를리즈 테론 같은 배우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일단 많은 배우들이 일단 조금 그 겁을 내는 영화이기도 한데 샤를리즈 테론이 그 작품을 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 작품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만 봐도 이 배우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몬스터라고 하는 작품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보셨던 이 로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보통 그렇게 동성 연인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이긴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언제쯤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하고 뭐 키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뭐 꼭 그런 성소수자가 나오는 영화여서가 아니라 멜로 영화로서 이해를 하면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른 나이 차도 엄청나고 그랬던 두 사람이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조금씩 서로를 이렇게 탐색하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굉장히 또 리얼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 로레를 보니까 이 로레의 그래도 이 영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대중영화적인 쉬운 화법의 영화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두 사람이 첫 키스를 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낭만적으로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불쑥 뛰어드는 어떤 남성 노래한들로 인해서 와장창 깨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사람의 이런 멜로 코드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통해서 심지어 그거를 한 커트로 처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렐은 이미 사람들이 실화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벌어진 일들, 법정에서 그들이 했던 얘기를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몬스터가 나온 지 꽤 된 영화잖아요. 혹시 간단하게만 스토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뭐랄까 마땅한 직업이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형적인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샤를리즈 테론이 말하자면 성매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던 가운데 어떤 연인을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을 이어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차량에 타서 이 남성들과 이제 성매매를 하다가 정말 그 중에 진짜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어떤 변태 성욕자를 만나서 죽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경찰에 쫓기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작품과 비교해 보면은 어쨌건 여기서 로렐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최초로 그 카운티에서 이 여성 부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극단에 있는 영화처럼 또 느껴지기도 해서 함께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 영화는 못 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특히 로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 영화 자체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중산층 백인들이잖아요. 이제 뭐 성 정체성이 헤테로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방금 이야기해주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계층의 이제 동성애 여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것도 실화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꼭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이기도 하고 또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여서 그런지 이 영화 내의 타임라인이랑 영화 밖의 타임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생기는 감동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봤듯이 동료들과 이제 이 두 인물의 분투로 2006년에 오션 카운티에서 그 법이 바뀌었고 이제 2013년에 뉴저지주 전체로 이제 법이 바뀌고 2016년에는 미국 전체로 동성혼이 합법이 되는 변화가 쭉 이어졌는데요. 이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피터 솔릿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2015년 동성혼이 이제 대법원에서 논의가 될 때 그때 편집을 하고 있었대요. 이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직전이었는데 이 판결이 패소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음악 감독인 한스 짐머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음악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엔딩 크레딧 새로 써야 된다. 이런 농담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 안과 밖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지금 한국의 맥락까지 이어본다면 지금 2023년의 한국 현실에서 이 영화를 쭉 이어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지금 저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의 중심에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거의 단 두 줄로 나오는 그 자막이 주는 울림이 되게 크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이었죠. 2022년 12월인가요? 그때 그 미국에서 이제 드디어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됐죠. 근데 이제 여전히 동성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들은 남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줄을 벗어나서 결혼을 하는 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두 주인공처럼 그 이런 동성 연인들이 똑같은 이제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된 거죠. 미국 전역에서.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시아로 오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곳이 바로 대만이잖아요. 그 2019년에 됐는데 대만 외에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이제 심지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홍보할 때 영화를 홍보하거나 할 때도 페미니즘이라던가 레즈비언 이런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 심지어 그 영화가 그걸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서 아 이게 너무 이게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앨런 페이지가 드라마를 찍는 도중에 엘리엇 페이지로 됐을 때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암담하긴 하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것이 논쟁적이기도 하고 컨텐츠로 다뤄지기도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이미 이제 2016년에 나온 영화이지만 현재 우리한테도 여전히 주는 의미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레즈비언 그리고 이제 혼인평권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동시에 이 두 배우, 두 인물은 여성으로서 저 시대에 2006년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레즈비언으로서 또 동시에 여성으로서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오션 카운티에서 겪게 되는 차별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다른 차별을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다룬 영화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 이런 부분이 차별을 되게 잘 그렸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몬스터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대표적인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혹은 뭐 끝까지 숨길 수도 있거나 혹은 숨기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을 때 어쨌건 되게 제도적인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로렐은 이제 확실한 차이가 이제 로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남성 중심의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연출된 장면이 그 초반부에 잠복 근무를 할 때 그 남녀 커플인 것처럼 그 연기를 해야 되는 잠복 근무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뛰어난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싫겠어요. 사실 싫고 뭐 근데 어쨌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자기가 이제 여자인 척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그 공무원이라던가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발각이 되거나 그게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됐을 때 어떤 고충이라던가 힘든 점들을 굉장히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개인 변호사거든요. 어쨌건 자기 역할 자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인 변호사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뭐 세상에 알려지거나 힘들어지고 했을 때 뭐 잠시 쉰다거나 뭐 다른 일을 찾는다거나 뭐 혹은 다른 주로 간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과연 이 작품 속의 로렐은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끈끈하게 이제 맺어져 있는 경찰 조직 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서 보지 못한 어떤 정말 수많은 다른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장면들도 보면 첫 장면도 그랬지만 다른 장면들도 되게 좀 인상적인 게 많죠. 그러니까 일단 영화를 만들 때 실제 스테이시라고 하는 그 실존 인물이 많이 이제 그 도움을 줬다고 하고 단편 다큐멘터리로서는 볼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일상을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단편 다큐에서는 보지 못했던 일상을 저런 식으로 보냈겠구나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 자동 응답 전화가 걸려오면 사실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라던가 혹은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동생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 되게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이 무슨 사이야? 뭐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는데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집들이까지도 조금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죠. 네, 보면은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일상에서 계속 부딪혀야 되는 지점, 이 영화가 주되게 다루고 있는 건 이제 공무원 연금을 동성 파트너한테 주지 못한다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전반, 영화 전반에 걸쳐서 그런 차별들을 되게 잘 녹여냈고 저도 첫 장면에서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그 잠복 근무하는 장면에서 사실상 그건 동료들이 이제 잠복 근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설정이었지만 성희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 장면에서 되게 세게 이 로렐이라는 인물이 이 남성 중심적인 공간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차별들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있죠. 그 위원들이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데 뭐 동거 자격을 갖추는 게 더 힘들다. 결혼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뭐 결혼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접하는 참 아재 개그라고 하기도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뭐 국경을 떠나서 너무나 확 와닿는 진짜 열받는 장면이죠. 한국에서도 그런 너스레 많이 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결혼하는 게 제일 힘들고 결혼하지 말라든가. 근데 이게 사실 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거나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누구한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가 누구한테는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나라 상관없이 그런 너스레를 아무렇지 않게 떠는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살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 주신 거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이 송재림님의 질문입니다. 이 bechdel 테스트가 여성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른 소수자의 서사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집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어떤 마이너리티 영화의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이 bechdel 테스트가 성평등 영화의 기준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이 배우와 제작진의 성비만을 성평등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주신 질문인 것 같고요. 또 그건 성평등한 영화라고 했을 때 그 성평등이 무엇인지, 그때 성평등은 성별 이해의 차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의해 주셨던 어떤 4가지의 기준들, 추가된 기준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을 더 저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참고로 bechdel 테스트 외에도 이것이 사실은 그 앨리슨 bechdell이 이것이 너희들이 적용해야 되는 테스트다 하고선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 그 주목해야 되는 레즈비언들이라는 어떤 카툰에서 한 장면 컷으로 나온 장면이거든요. 2명의 레즈비언들이 영화 볼 게 없다라고 하면서 볼 영화를 추려보자 했는데 그 3가지 기준을 드렸는데 볼 게 없어서 집으로 가는 뭐 이런 컷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의미가 많이 확장이 됐고, 이제 이런 한계들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제 여성들의 성비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의 상호작용의 질을 체크하는 뭐 스핑크스 테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LGBTQ 이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재현되고 있는가 해서 요 LGBTQ 버전으로 이제 비르소투소라고 하는 테스트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외에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성평등한 영화라고 했을 때 그 추가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영화 혹은 컨텐츠는 이거다 하고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 첫 회 때 그 7가지 기준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bechdel 데이라고 행사 자체가 일단 앨리슨 bechdel 그 작가의 그런 동의라든가 이런 것도 얻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한국영화감독조합 내에 이제 성평등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테스트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가 되려면, 지속적인 행사가 가능하려면 이 3가지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뭐 10개로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건 없었고, 그냥 그물을 어쨌건 최대한 촘촘하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정말 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뭐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그 성평등위원회 사람들이 계속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 이제 이거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뭘 더 추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쨌건 이 앨리슨 bechdell의 3가지 테스트가 그 컨텐츠 내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상하는 컨텐츠 내적인 거라면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제작자 혹은 생산자, 창작자에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든 게 뭐 감독, 제작자, 그리고 뭐 스텝 중에서 촬영 감독, 시나리오 작가, 이 4사람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여자여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촬영 감독에서 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조명 감독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편집 감독도 있을 수 있고, 의상 감독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 촬영 감독을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의상 감독이라던가 다른 분야에는 이미 여성 영화인들의 활약이 너무 대단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촬영 감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런 현장의 기술 인력들 중에서는 여성 영화인이 되게 잘 없거든요. 일단 헐리우드만 봐도 뭐 대표적으로는 캐틀린 비글로우 감독이 하트로커라는 작품으로 감독상을 탄 게 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의 최초였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감독상을 여성이 받은 게 처음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였는데, 근데 그 뒤로 많이 탔죠. 제인 캠피언 감독도 탔고, 그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우 감독도 타고 하면서 이제는 많이 타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이 그 촬영 감독 부문이죠. 촬영상 부문이죠. 그 촬영상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여성 촬영 감독 중에 한 분이 그 엘비스,
그 엘비스의 맨디 워커라고 하는 촬영 감독인데요. 이분은 현장에서 카리스마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바즈로만 감독의 그 현란한 화면과 세트와 이런 것들을 정말 충실히 잘 담아내는. 그러니까 엘비스 같은 경우 제가 엘비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엘비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각 시대별로 렌즈를 다르게 쓰고 그리고 뭐 앵글이라든가 이런 컨셉도 다르게 가져가면서 정말 완벽하게 그 시대를 구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그분을 좋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엘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맨디 워커라고 하는 이 여성 촬영 감독이 그 해에 그 노미네이트 그러니까 촬영 감독 부분에 여성 촬영 감독이 노미네이트 된 건 심지어 두 번째밖에 안 됐고요. 그 두 번째에 좀 탔으면 했는데 이제 못 탔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 부분이 언제 이 유리천장이 깨질까 이게 저의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영화 제작 현장에서의 이제 평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일이 뭐냐면 그 여성 영화인 가산점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제작에 참여한 작품에 가산점을 주는 이런 성평등 지수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수이자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장 영화인들의 반발이 정말 컸어요. 그때 막 SNS도 그렇고 막 공개적으로 아니 왜 말하자면 남녀 차별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 영화인들도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고 열심히 진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역차별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논란이 굉장히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 지수 도입 자체가 2021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영화 산업 내에서 여성의 그 인력 자체를 조금 늘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영진이에서 그 따로 팀을 만들어서 뭐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영화계를 이제 분석을 하고 만든 거였죠. 근데 반발이 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 차별시장위원회에서 성평등 지수가 성평등 지수 제도가 차별이라고 하는 진정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 진정을 접수한 지 거의 한 9개월 만에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볼 때는 차별이 아니고 극심하게 기울어진 한국 영화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환영할 만한 조치다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죠. 그래서 이 성평등지수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논란이 많다가 그 논란이 일단은 조금 좀 잠든 것 같아서 일단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10년간 영화들을 이렇게 1000편 넘는 영화들을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여성 감독의 비율은 11.5%고요.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제작자는 조금 더 많은데 제작자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 프로듀서는 조금 더 있냐고요. 프로듀서는 23.4%고 그리고 주연 배우도 33.9%. 이게 이제 bechdel 테스트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 여성 원탑 영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거기에 좀 가산점을 줘야 된다라는 게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연 여성 원탑이 아니라 주연 배우 중에 여성이 있는 경우 자체가 33%였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고요. 시나리오 작가는 사실 제가 의외로 그러니까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나리오 작가 부문에서도 25%고요. 역시나 여기도 촬영 감독이 나오는데 촬영 감독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이거는
한 해에 개봉하는 모든 극장 개봉 한국 영화들 대상으로 한 거여서 이른바 메이저 스튜디오 영화랑 독립 장편 영화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요. 근데 이거를 그 메이저 스튜디오 영화로 한정해서 여성 감독의 비율을 보면 4%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라고 했을 때도 엄청 적었는데 이거를 이른바 메이저, 우리가 흔히 이제 상업 영화라고 부르는 메이저 영화들로 한정하면 4%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국민청원도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게 성평등 지수가 너무 질문을 드리면서 한국 상황이 조금 더 열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상업 영화로 한정했을 때의 그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충격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듣게 됐는데 또 이걸 기울기를 조금 줄여보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게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아, 정말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또 이런 반발 때문에 또 이게 늦어지는 것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스티븐 카렐이 연기한 스티븐 골든스타인 역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스티븐 활동가 기억나시죠? 이제 게이로 나왔던 그 활동가 인물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 스티븐 골든스타인의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가든 스테이트 이퀄리티라는 단체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이제 교수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동가인데요. 이분이 이 로렐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영화로 인해서 이 평화를 위한 쟁취의 과정이 사람들의 이해도를 되게 높이는 게 나는 너무 기쁘지만 하지만 내가 한 적이 없는 말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과장돼서 등장한 것, 뭐 예를 들면 계속 이제 그 스티븐이 스위트하트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단어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허니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가 쓰지 않은 말이라던가 아니면 대인과 계속 뭔가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본인은 대인과 한 번도 그렇게 기싸움을 한 적이 없고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였다. 근데 이런 것이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재미 요소로 들어가면서 사실이 조금 다르게 등장하는 것에 불만을 표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게이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어떤 이미지로 과장되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읽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나오는 김현선님이 주신 질문과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선님께서 창작자들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다양성과 차이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주지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예컨대 특정 캐릭터의 소수자성을 설정으로서 부여할 때 그 소수자성이 실제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수용자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선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스티븐 부부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그 대중영화 화법으로 볼 때 그 되게 놀라운 캐스팅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실 스티븐 카렐이 출연한다고 하면 이게 제작자나 감독이 그런 욕심 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 배우 자체가 이게 웃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 사실 저도 이제 그걸 볼 때 좀 불편하긴 했거든요. 우리가 천연적으로 이제 예상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걸 웃음의 포인트로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너무했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역시 또 그거를 이제 짚어주신 대목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원 중에 한 명의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각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자기적인 느낌도 조금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참 그 극영화로 만들어질 때에 생겨나는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질문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진위에서 그 성평등 지수를 도입한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그
그 제도에서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었는데 뭐 그런 반발을 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제가 정확하게 어느 학교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진 못합니다만, 실제로 많은 그 영화과에서는 이제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예 그런 제안을 많이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한국 단편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이런 그 강간 장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어떤 희생자로서였던 여성을 강조하는 그런 서사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리고 그 한편에서는 그걸 또 각성하는 어떤 남성의 서사가 정말 신물 날 정도로 많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감독님은 그 어떤 그 시나리오 작법 강의를 하면서 내 수업 시간에는 그 뭐 습작 같은 걸 써낼 때 절대 강간 장면 넣지 마라. 그건 안 읽을 거다. 라는 식으로 제안을 두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 성소수자 캐릭터를 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이런 게 많죠. 근데 이런 게 단지 그냥 성평등을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디즈니나 마블은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블에서는 이미 뭐 성소수자 슈퍼히어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약간은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런 그 동성 커플이 이런 작품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마블이나 그 디즈니 수뇌부의 이 여성 PD들의 입김이 강해서 이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가져가는 게 저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글쓰기 방식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단지 뭐 성평등을 넘어서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의 트렌드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PC에 대한 것들이 요즘 되게 화두인데, 그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이제 PC 지겹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를 자본의 논리로 계산을 해보면 디즈니가 PC에,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디즈니가 PC에 경도된 지난 10년이 디즈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어요. 또 바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PC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저는 그거는 예, 조금씩 계속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매체에서 가시화되는 것 자체가 갖는 정치적인 가능성이나 의미는 정말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소수자 혹은 이제 어떤 고정된 그 이미지를 벗어난 어떤 여성의 재현 같은 것이 수적으로 사실은 더 많이 시도되어야지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시도하거나 한국에서 또 적용하거나 이런 시도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현장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저희 평론가님께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의견, 소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민이고요. 오늘 강연과 대담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 그 마지막에 안 그래도 PC 얘기를 잠깐 언급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면 요즘 여성이 좀 주인공으로 스토리를 이끌거나 아니면 퀴어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에 대해서 그냥 다른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페미니즘 영화라든지 아니면 PC주의 영화라고 비판을 하는 모습들이 좀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요.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여성 서사라는 평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반응들이 좀 격하게 나타나고 또 도드라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작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떤 연습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그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방구석에 같이 나오시는 제가 워낙 또 존경하는 변영주 감독님 했던 얘기 중에 성인지 감수성은 지능이다. 예. 저는 이것만큼 명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변영주 감독님 얘기가 나온 김에 변영주 감독님의 그 이제 극영화 데뷔작 발레 교습소 있잖아요. 그 발레 교습소가 그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처음으로 쓴 메이저 한국 영화였어요. 지금 다시 보면은 오히려 그때는 몰랐는데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면서 이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대사로 나올 때 약간 그 짜릿한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역시 선구자셨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여성서사에 대한 부분은 그 명쾌한 답을 제가 뭐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바비죠, 바비. 바비 한국에서는 흥행이 너무너무 안 됐는데 헐리우드에서는 북미 지역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 헐리우드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 여름 썸머 시즌에 개봉하는 영화들의 언제나 박스 오피스 1위는 언제나 어떤 영화들이었냐면 뭐뭐뭐 2, 뭐뭐뭐 3, 뭐뭐뭐 4 이런 시리즈 물들이었어요. 뭐 미션 임파서블 5, 뭐 미설폰 4, 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어떤 시리즈물의 무언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영화가 되게 안 되고 있다 하고 하지만 범죄도시는 뭐 늘 2, 3 계속 잘 되는 것처럼 헐리우드도 똑같이 늘 여름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어떤 영화의 속편이나 뭐 그런 거였는데 바비가 흥행 1위를 기록했잖아요. 그게 헐리우드 역사상 뭐 거의 한 20몇 년 만에 그 생겨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참 한국에서는 흥행이 안 됐기 때문에 참 이거를 연결 지점을 만들기 참 모호하긴 하지만 저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계속 더 힘을 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의를 해주실 때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영화와 드라마 영역에서 이제 백델데이에 이제 선정한 작품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영화는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가지고 물론 더 낯선 작품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분명히 관객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일 텐데 어째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이 드물고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작년에 가장 큰 히트를 친 작품이라고 하면은 OTT에선 더 글로리였고 지상파에서는 우영우였을 정도로 화제작들이 모두 백데이데이에 선정된 그러한 작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점은 도대체 영화와 드라마라고 하는 곳에 그 관객 대상층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제작 과정에서의 차이인 것인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서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 부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늘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가 힘든 게 이 영화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그냥 늘 관성대로 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한국 영화계 돈줄을 쥐고 있는 40, 50대의 남성 영화 제작자들의 힘이 너무 크죠.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저도 뭐 그 세대긴 하지만 그분들은 과거에 제가 홍콩 영화를 좋아하니까 홍콩 영화로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 홍콩 누아르라던가 혹은 남성적인 그런 영화들의 수혜를 받고 그거를 말하자면 정전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그대로 산업에 들어가서 이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틈을 비집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드는 생각은 그런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우리가 이제 알탕 영화라고 부르는
그런 영화들이 매번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왜 계속 만들어질까라는 고민도 들고, 근데 왜 이렇게 또 변화는 힘든가, 이런 게 참 저의 그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긴 한데, 어쨌건 제일 변하지 않는 파트가 제작 파트인 것 같아요. 어쨌건 배우는 계속 바뀌고 있고, 이 현장의 스태프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 심지어 감독들도 바뀌고 있는데, 제작은 거의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보고 인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이 젊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는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OTT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웨이브나 티빙 그리고 왓챠에서도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편수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새로운 어떤 제작사, 그러니까 중소 제작사가 CJ나 쇼박스랑 말하자면 1대1로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그 OTT하고 좀 얘기하기가 좀 수월한 측면이 또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감독과 작가나 그리고 극영화로는 되게 주목받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OTT에서는 되게 잘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OTT 시장이 넓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기량을 뽐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극영화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최근에 저는 발레리나는 진짜 못 봤는데요. 발레리나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서 투자를 못 받다가 ENA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된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특히 그 요즘에 또 BL물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왓챠에서 만든, 갑자기 제목이 안 나네요. 시멘틱 에러,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틱 에러도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OTT 시장까지 넓어진 시장이 아니었으면 예심도 통과하지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예심이란 말은 그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어떤 수뇌부의 그 본선까지도 못 갔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게 OTT로 넓어지면서 이쪽에서 이 날개를 펴지 못하던 사람들이 OTT로 갔다가 이제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한 것이 큰 영향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2015년 이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여성 창작자와 또 이제 기존의 질서와 조금 다른 컨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들이 많이 약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창작자들이 활동을 하는 이 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또 동시에 그것을 소비해주고 또 의미를 잘 읽어내주는 청자와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주성철 평론가님을 보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상영회를 열 수 있게 추천을 해주셨던 그 김석준님의 추천사를 조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로렐에서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문조차 가져보지 못한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한다.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권리라는 생각지 못한 채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영화가 주는 또 다른 울림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마시는 산소를 나도 마시고 싶다는 투쟁을 누군가는 여전히 해야 한다. 이 영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산소를 보장받는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김석준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봤던 로렐이라는 영화와 또 주성철 평론가님과 함께 나눴던 이 한국 영화의 상황과 그리고 이제 성평등한 영화를 향한 어떤 여러 걸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함께 참석해주신 분들께 오래 남는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